안녕하세요. 모리스입니다. 나는 연애를 시작하면 오래 이어나가지 못한다. 나는 연애를 시작하면 집착하게 되거나 오히려 관심이 떨어진다. 나는 연애조차 시작하기 어렵다. 나는 사람들을 만나서 관계를 맺는 것이 어렵다. 나는 자녀가 나와 다르게 마음이 건강하게 자라면 좋겠다. 나는 이혼을 했다. 오늘은 이런 경험이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나는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고 싶은데 마음처럼 안 돼서 힘드시죠? 인간이라면 사랑, 친밀한, 스킨십 등 관계를 통해 충족되는 욕구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이런 욕구들만 충족하면서 관계를 맺어나가면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해 괴로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계로부터 나의 일상이 무너지고 자존감이 내려가고 힘든 감정들로 시간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오늘은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운 그 원인에 대해서 이해하고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나는 안정적인 관계를 왜 맺기 어려웠을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처음 관계를 맺는 방식을 학습했던 시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뇌과학에서는 만 2세까지 뇌신경을 연결한 시냅스가 최고치를 찍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 2세까지 뇌의 8, 90%를 형성한다는 이야기가 있죠. 이렇게 뇌의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될 때 우리는 주 양육자로부터 우리의 평생의 관계를 맺는 방식을 배웁니다. 말도 못하는데 관계 맺는 방식을 어떻게 배우냐고요? 비록 말은 못하지만은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의사소통을 학습합니다. 운다거나 표정을 짓는다거나 손짓을 한다거나 등의 신체와 소리를 사용해서 표현을 하면 부모님의 즉 주 양육자의 반응을 학습하죠. 이때 배우는 관계 맺는 방식이 한 사람의 불안정 애착과 안정 애착 유형으로 갈리는 큰 시작점이 된다고 애착 이론에서는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애착 유형을 물려받을 가능성이 높은 거죠. 만약 우리가 이대로 평생 살아가야 한다면 너무나 암울하죠. 다행히도 뇌의 기능이나 구조가 환경이나 경험에 의해 변화하는 특성, 즉 가소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후에 어떤 환경과 경험을 가지느냐에 따라 관계 맺는 방식을 바꿔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녀는 많은 시간을 주 양육자와 보내기 때문에 주 양육자와 관계 맺는 방식이 바뀌지 않는다면 기존에 배웠던 관계 맺는 방식은 점점 더 강화될 뿐이죠. 이 이야기까지 듣고 부모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저도 한때 미워하는 마음이 들었었죠. 내가 관계에서 이렇게 힘들어하는 이유는 부모님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었고, 그래서 많이 괴롭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나의 부모님도 그들의 부모님으로부터 배우지 못했던 것뿐이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변했습니다. 그래, 지금이라도 내가 알았으니까 내 삶은 내가 바꿔나가자 라고 다짐을 했죠. 혹여나 내가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만큼 성장하지 못하면 결혼도 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도 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연인과 안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고 결혼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어떤 방법들이 도움이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의 정서와 친밀해지는 겁니다. 우리가 유아기일 때 뇌의 많은 부분이 형성이 되고 주 양육자와 관계 맺는 방법을 학습한다고 했습니다. 이때 유아는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몸을 통해 비언어적인 소통 방식으로 맺는 방법을 학습을 합니다. 비언어적인 방식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이때 주 양육자로부터 그 감정이 충분히 공감받지 못한다면 감정을 조절하는 능력의 발달에 제한이 생겨요. 그리고 성장 과정에서 감정 조절이 어려운 쪽으로 강화가 되죠. 그래서 불안정한 관계를 맺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감정에 매몰되어 힘들거나 혹은 감정을 회피해서 잘 못 느끼고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몸은 무의식적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몸에 무의식적으로 각인된 타인과 관계 맺는 방법을 수정해 나가려면 재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몸과 감정의 느낌을 언어로 옮기는 작업을 하면서 인지하는 것이죠.
그럼으로써 자신의 신체 감각과 감정의 의미를 이해할 수 있고, 타인과 그 감각과 감정을 정서적으로 상호작용하면서 감정 조절 능력이 향상이 돼.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정서적인 어휘 목록을 가지고 다니면서 나의 감정이 올라왔을 때 어떻게 표현해 볼 수 있을지 찾아보는 것입니다. 행복, 슬픔, 두려움, 분노, 혐오, 수치심. 이런 걸로 나의 정서적으로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인지를 하고 그걸 표현해 보는 거죠. 그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한테 표현해 볼 수도 있고, 아니면 혼자서 이거를 글로 적어 볼 수도 있고. 저 같은 경우는 비폭력 대화라는 느낌 단어 목록을 가지고 언어로 표현하는 연습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보다 저의 몸의 반응과 감정을 더 잘 인식할 수 있게 됐죠. 그리고 왜 이 감정이 올라오는지 이해하고 상대방에게 표현을 할 수 있게 됐어요. 이게 나에게 적용하는 게 익숙해지면서 타인의 감정에 공감하기 어려웠던 제가 타인의 감정을 빠르게 알아차리고 공감할 수 있게 됐어요. 그럼으로써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이 생겼죠. 두 번째는 내 마음 작동법 이해하기. 이 태도가 확장이 되면 다른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면서 타인으로부터 괴로운 일이 줄어들 수 있어요. 안정적인 관계를 맺기 어려워하신 분들은 한 번쯤은 감정에 매몰되어 순간의 경험으로 나의 추측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이고 상상 속에서 파국을 경험하면서 괴로웠던 적이 있었을 거예요. 이때 우리는 경험을 좀 더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게 되고 그 경험에 갇히게 됩니다.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사람은 새로운 정보에 개방적이면서 동일한 경험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고려할 수 있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이런 태도를 가짐으로써 나의 내면에서 그리는 세계와 외부에 있는 세계가 동일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죠. 그리고 나의 생각이나 감정에 매몰되어 해석하기보다 타인의 감정과 생각에서도 해석하게 됨으로써 좀 더 시야를 넓게 바라볼 수 있게 돼요. 만약 타인의 마음과 나의 마음의 작동 원리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우리는 경험에 대해서 습관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패턴에서 벗어나 그 순간에 다른 반응으로 선택할 수 있는 정신적 공간이 생기기 시작해요. 내 마음이 작동하는 방법을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추천드릴 방법으로는 마음 챙김, 명상, 요가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요가 지도자 과정까지 수료를 했는데요. 요가가 명상의 일종이라 요가 동작에서 순간순간 내 몸의 감각에 집중하면서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마주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했던 요가들 중 하타 요가는 한 동작을 오랫동안 유지해야 되죠. 과거에 코브라 자세를 30분 동안 하기도 했었어요. 너무나 괴로운 거죠. 그때 올라오는 감정이 짜증이 날 수도 있고 비참함이나 절망감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 감정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나의 주의를 어디에 둘지 선택하는 것이죠. 이렇게 내가 어떤 사건을 마주했을 때 올라오는 감정을 알아차리고 주의를 어디에 둘지 선택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의를 둔다는 것은 내가 궁극적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과 목표를 무엇인가를 돌이켜보고 그에 맞는 반응을 선택하는 것이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코브라 자세를 하다가 20분이 됐는데 짜증이 올라왔고 그때 내가 짜증이 올라오는구나 인지를 하고 그 짜증 뒤에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가 휴식을 원하고 있나? 아니면 내가 여기서 끝까지 함으로써 좀 성취를 하고 싶나? 확인해 보면서 내가 어떤 것들을 선택할 수 있을지 휴식을 선택할지 성취를 선택할지 이런 것들을 내가 좀 더 주체적으로 할 수 있게 됩니다. 만약 이 연습이 되면 과거처럼 어떤 상황에서 감정에 매몰되어서 행동한 후에 후회하는 일들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성찰 일지 작성하기. 애착 이론 연구에 따르면 안정적 애착을 예측하는 중요한 변수로 메타인지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성찰적 태도가 있었던 것이죠.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어떤 경험을 하고 나서 그 경험에서 어떤 부분이 좋았고 어떤 부분이 안 좋았는지 판단해 보고 좋았던 부분을 좀 더 발전시켜 나간다면 그 사람은 성장할 수밖에 없겠죠. 이미 지나간 일이더라도 성찰을 통해 내가 그 경험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지 그 느낌과 신념, 욕구 차원에서 경험을 이해한다면 다음에 어떤 선택을 할지 생각해 볼 수 있고 필요하다면 지금 당장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어요. 성찰 일지를 작성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요. 제가 사용하는 방법은 비폭력 대화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한 주 동안 내 감정이 자극되었던 사건을 떠올리고 그 사건과 관련돼서 일지를 작성하죠. 그 상황을 사진 찍은 듯 있는 그대로 관찰하듯이 작성하고 그에 대해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고 그때 나에게 어떤 것이 중요했는지 욕구 차원에서 적고 현재 나에게 또는 그때 상대방에게 어떤 부탁을 해볼 수 있는지 적어요.
그래서 한 주 동안 미해결된 감정이 있으면 그 감정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을 가진다거나 그 작성한 부탁이 어떤 대상에게 하고 싶은 것이라면 실제로 부탁을 하기도 해요. 구체적으로는 저와 여자친구는 매주 비폭력 대화 일지를 작성해서 서로 공유하고 해소되지 못한 감정이 있으면 서로 공감하는 시간을 가져요. 그리고 서로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으면 부탁하죠. 그렇게 감정을 쌓아두지 않고 일주일 내에 해소하고 노력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관계를 맺어나가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안정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세 가지 방법. 나의 정서와 친밀해지기, 내 마음 작동법 이해하기, 성장 일지 작성하기를 안내드렸어요. 처음에는 낯설 수도 있기는 한데, 이 방법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변화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이 중에 첫 번째 방법과 두 번째 방법은 제가 매주 열었던 모임에서 할 수 있도록 좀 만들었었고, 꾸준히 참여한 사람들은 실제로 살면서 변화하고 성장하는 것들을 여러 사례 보았어요. 수십 년 동안 무의식적인 나의 습관적인 패턴에서 벗어나는 것이 쉽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 활동들을 하나라도 이 중에 뭐 모든 거를 다 하면은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이 중에 한 가지만이라도 적용한다면은 앞으로 그 삶이 조금 더 충만하고 행복한 삶으로 채워지지 않을까 저는 기대를 해요. 그리고 주변에 다른 사람이 못한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보고 너가 이거 할 수 있겠어?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도 있는데 그 사람들 말을 듣기보다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좀 믿고 그리고 저도 그거를 좀 응원하고 지지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만 마무리하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